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나이 40이 넘은 나이에 제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들이 원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제 인생에는 그래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2명은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제 편이 되어줄 딱 2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순진했습니다. 역시 옛말 틀린 거 없더군요. 제가 최근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된통 당한 일이 있어서 애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에게는 남편, 아들, 딸 말고도 1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제 동서였죠. 저는 친정에서 막내라서 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이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동생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난 제 손 아랫동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언니라고 불러줬거든요. 당시에 저희 도련님이랑 동서는 연애하던 사이였는데 집에 워낙 자주 놀러왔어요. 아무리 아직 결혼은 안 했어도 그래도 손이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너는 언니가 뭐니, 언니가?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뭐라고 부르든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언니가 없고 언니한테는 동생이 없으니까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이죠. 그래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게 있는 거야. 못 배운 집안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지. 어른들 앞에서는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당시의 동서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워낙 밝고 어른들도 안 무서워하는 게 제 눈에는 마냥 자유분방한 요즘 아가씨로 보였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2분이 결혼하시고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질 않다가 40을 넘기고야 생긴 늦둥이 아들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신기하게도 바로 연년생으로 도련님을 낳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워낙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하고 당신 아들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선으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사고방식이 고루하셔서 장남은 무조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저는 당시에 뭐가 씌었었는지 그냥 남편과 결혼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저희 친정 부모님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막내라 제 속옷 한번 안 빨아보고 시집와서 갑자기 맏며느리가 된 것도 혼란스러웠는데 시부모님은 별거 아닌 일에도 소리를 치시고 일일이 잔소리도 많이 하시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싶어서요. 아유 짜! 너 늙은 시부모들 다 죽일 작정이야? 그게 뭔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애미야, 너는 네 시아버지 혈압 있는 거 몰라? 모르면 물어봐야지. 다음부터는 소금으로 간하지 말고 냉장고에 새우젓 있으니까 그걸로 해. 알았지? 신혼 몇 년간은 시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셔도 한 공간에 같이 있기만 해도 힘들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해서 언성이라도 높이시면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으니 저는 말대꾸는 꿈에도 못 꿨죠. 그래서 저는 더 동서가 신기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집에 안 계셔도 저희 시댁에 자주 놀러 왔어요. 올 때마다 어떻게 알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은 빼놓지 않고 사오더라고요. 언니, 저 다음 주에 졸업한 친구들이랑 같이 연주회 하는데 놀러 오실래요? 오빠랑 같이 보러 오세요. 얘 봐라. 이제 하다 아주버님한테 오빠라니. 너는 애가 아무리 아버지가 없이 컸어도 그렇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너 우리 집에 이렇게 매일 들락거려도 나는 너 우리 둘째 며느리로 허락 안 해. 어머니는 말을 꼭 그렇게 정없이 하시더라. 안 그래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그래놓고 제가 사온 크림빵은 다 드셨잖아요. 아무튼 엄청 고지식 하시다니까. 뭐야? 고지식? 너 말 다 했어? 너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에이, 또 괜히 그러신다. 다음번엔 단팥빵으로 사올게요. 언니, 다음 주 연주회 꼭 보러 오세요. 저 그럼 가요? 동서는 정말 볼수록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미 시어머니께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실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물 한 잔만 갖다 달라고 하셔도 긴장했었었는데 동서는 그런 기색이라고는 없이 언제나 씩씩했어요. 기가 죽는 법이라고는 없었죠. 그런 동서가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동서는 도련님이랑 연애를 오래 하면서 저희 시댁에 몇 년 동안 아들 친구처럼 왔다 갔다 했으니 자연스레 편해져서 그런 거라네요. 저도 시부모님과 익숙해지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저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저와 달리 동서가 보통이 아니다 싶었어요. 잘 웃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호통만 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능글맞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도련님 여자친구 말이야. 가만 보면 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를 상대로 저렇게 당당히 굴 수 있지? 나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서운데. 사실 민지가 애가 센 척 하는 거야. 막상 상대해보면 마음도 여려. 동서, 도련님,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셋 다 같은 음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저희 남편과도 가까웠어요. 저보다도 만나온 기간은 더 길었으니까요. 동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켜봤던 남편이 보기엔 동서가 어디서든 씩씩한 척 구는 게 따로 이유가 있는 것 같답니다. 동서는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동서 친정아버지가 동서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요. 그 이후 친정어머니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시다면서 직장에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동서와 함께 싱가포르로 갔답니다. 지금은 동서 어머님이 싱가포르 남자를 만나 재혼하셔서 싱가포르에서 사시더라고요. 동서만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로 혼자 왔고요. 동서는 어머니와 외국에 둘이 살면서 남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답니다. 동서 어머님은 일해야 했으니 동서를 이 집 저 집 맡기셨는데요. 느는 건 외국어랑 넉 살뿐이었죠. 그래서 동서는 어디서든 누구 앞이든 웬만해선 기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동서가 굳이 어린 시절을 보낸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의 대학을 지원한 이유도 남달랐어요. 친정엄마에게 아기가 생겼대요. 어머니도 새아버지도 동서에게 잘해주셨지만 동서는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성인이 됐으니 독립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온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오랫동안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대요. 동서의 사정을 다 알고 나니 항상 천방지축 같아 보이기만 했던 동서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가정 환경을 다 아시다 보니 동서를 만날 때마다 괜히 혀를 차기도 하시고 싫은 소리도 하셨지만 다 진심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동서와 서방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서방님이 동서를 너무 좋아해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동서가 둘 다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연애를 10년이나 하고 결혼했거든요. 중간중간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어차피 둘이 결혼할 거면 괜히 시간 끄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도 동서는 꿋꿋이 버티다가 계획한 대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고 난 후에야 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도 없이 바로 부모님 신세 졌는데 너희는 계약한 대로 서울에 신혼집도 있고 대단하다. 내 후배님들. 형은 장남이라 어쩔 수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 아들에 딸에 애들도 둘씩이나 다 키워놨는데 뭐. 우리보다 훨씬 대단하지. 아휴, 우리는 언제 애 낳아서 키우냐. 그러게요. 저희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결혼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특히 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동서,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식도 올렸으니까 호칭은 바꾸는 게 좋겠어. 어른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꼭 남자들 족보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랑 언니랑 그래도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낸 게 벌써 몇 년인데. 형수님, 얘가 이렇다니까요. 앞으로 고지식한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며느리 노릇이나 할 줄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얘 군기 좀 바짝 들게 빡세게 굴려주세요.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모여 식사도 하고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서방님은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동서는 피아노 전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했고요. 따로 연주회도 자주 했어요. 동서는 고민이 있으면 서방님보다 저희 신랑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 신랑도 클래식 전공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동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지 저희 남편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 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저를 빼고 셋이 다 같은 대학 출신의 비슷한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확실히 공감대도 있고 할 말도 항상 많아 보였어요. 한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낄 틈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맘때쯤에 저희 시부모님의 어린아이 둘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부모님의 간섭이나 잔소리까지 감당해야 했거든요. 애미야, 애들 감기 든다고 내복 좀 입히라니까 아직도 안 입혔니? 애들이 몸에 열이 많은지 내복만 입히면 짜증을 내고 자꾸 자다 깨서요. 그리고 아직은 날씨가 그 정도로 춥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괜찮기는? 배꼽이 훤히 보이는데 어디가 괜찮아? 애들 어릴 때 병원 자주 데리고 다녀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토달지 말고 어른 말 들어라. 아이고, 어머님도 참 오늘 날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땀 많이 흘리면 오히려 더 감기 들어요. 뭐야? 너는 어른 얘기하는데 왜 또 끼어들어? 그리고 너는 아직 임신 소식은 없는 거야? 그 고집 피우면서 늦게 결혼했으면 후딱 애부터 만들어야지. 에휴, 우리 어머님 또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저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동서는 결혼해서도 여전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으면 항상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기 할 말도 똑부러지게 잘했죠. 그렇다고 동서가 물색 없이 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동서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똑똑하고 솔직하면서도 사람이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어떨 땐 먼저 결혼도 하고 맏며느리였던 저보다도 더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원래도 심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몇 번이나 수술을 하셨거든요.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쯤 시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연세도 워낙 많으셨고 여러 번 수술을 하신 상태라서 이번엔 병원에서 수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르던 양반이 많이 힘들기는 한지 요즘 너무 적적해하고 우울해하네. 너희가 좀 신경 좀 써봐라. 둘째가 귀여운 손주라도 좀 안겨주면 더 좋고. 요즘 시아버지께서 병원만 다녀오시면 입맛도 없으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온 식구가 더 걱정했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이나 간식 정도 챙겨드리던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었죠. 그런데 동서가 기특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위해서 동서 부부도 시댁에 들어오겠다고요. 시부모님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너무 든든했고요. 남들이 보면 우리더러 며느리들 시집살이 어지간히 시킨다고 하겠어. 큰아들에 둘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산다고. 요즘 전세가 좀 비싸야죠. 주인이 자꾸만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겸사겸사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매일 아이까지 낳으라고 성하신데 매일 전세 보증금만 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게 생겼으니까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우리 생각해서 그럴 리가 없지. 동서는 앞으로 시아버지와 지낼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서방님을 위해 시댁에 들어와 놓고도 애써 티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걱정돼서 들어오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더 울적해 하실까봐 그런다는 걸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죠. 동서와 함께 시댁에서 살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게 꼭 진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았어요. 동서가 워낙 저를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시댁에는 또 다른 우환이 생겼습니다.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글쎄 젊디 젊은 우리 서방님을 데려가셨어요. 해외 공연 준비로 외국에 갔다가 공연장 직원들과 지내던 숙소에서 불이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네요. 저희는 한 해에 2번이나 초상을 치렀습니다. 시아버지 초상을 지낸 지 딱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시한폭탄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는 서방님 장례식 내내 장례식장에 계시지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서방님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거든요. 동서도 말이 아니었죠. 동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출장 간다고 멀쩡히 캐리어를 들고 공항으로 들어갔던 남편이 며칠 새 주검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동서는 장례식 3일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먹지 않은 상태로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동서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가 너무 걱정됐죠. 이렇게 빨리 가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고집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할 걸. 그랬으면 몇 년이라도 더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동서 잘못 아니야. 동서, 우리 뭐라도 조금 먹자. 물이라도 마셔야 살지. 살고 싶지 않아요. 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어떻게 살아요? 동서는 벽에 기대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지난 날을 계속 후회하면서요. 저는 너무 딱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기만 해서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내려오시더니 다짜고짜 동서를 찾았습니다.
둘째 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이사단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힘없이 시어머니 손에 흔들리고 있는 동서 앞을 가로막으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점쟁이 말이 맞았어. 네 사주가 주변에 남자 씨를 말리는 사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너희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아들놈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는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설마 맞겠나 싶어서 모르는 척 허락한 건데 네가 네 아버지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에 내 아들까지 잡아먹은 거라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무슨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신나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서방님과 동서 사주를 봤다는 건 저와 남편도 몰랐어요. 사주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 얘기를 듣고도 서방님은 동서와 결혼하겠다면서 계속 동서를 기다린 거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안타까웠습니다. 동서도 서방님도 너무 안 되고 안타까워서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재수 씨도 힘들 텐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밀치고 동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아이고, 내 귀한 아들. 내 아들 어떡하면 좋아. 첫째야, 너도 조심해. 전현이 지금 우리 집안 씨를 다 말리고 있는 거라니까? 전현 내쫓아야 돼,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동서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이후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건강도 건강이었지만 집안의 모든 화를 다 동서의 잘못으로 돌리셨어요. 정말로 동서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저게 왜 아직도 내 집에 있어? 저거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너희까지 내 말 무시할 거야?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쫓아내세요? 저도 엄연히 이 집 며느리예요. 제 남편이 살던 집이니까요. 저도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난 전현이랑 절대 한 집에서 못 사니까 아범이랑 애비, 나까지 초상 치르기 싫으면 전현 당장 내보내.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는 절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중간에서 저와 남편이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남편은 동서를 챙기기 위해 애썼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구박에 의연했던 사람이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시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동서도 마음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구박까지 하시니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안쓰러웠습니다. 동서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기운 내자. 동서한테는 나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잖아. 우리 오랜만에 둘이 여행이라도 갈까? 바다, 산, 어디가 좋아? 형님, 그럼 여행 말고 저 아주버님 좀 빌려주세요. 뭐? 갑자기 우리 남편은 왜? 형님은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설마 형님 남편을 진짜 뺏어가기라도 할까 봐서요? 동서는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 잠깐 갔다 오려고요. 지금은 산이고 바다고 다 싫고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옆에만 있고 싶어서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아무튼 동서는. 그럼 괜찮지. 우리 남편이랑 같이 다녀와. 저는 동서가 그래도 조금 기운을 차렸나 보다 했어요. 제게 오랜만에 농담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동서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좋은 곳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했죠.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이 보고 싶다면서 저희 남편과 서방님이 잠들어 있는 시아버지 고향을 내려갔어요. 거리가 멀어서 꼬박 하루를 다녀왔죠. 그런데 다행히도 동서는 남편과 서방님을 보고 와서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며칠 웃기도 하고 시어머님에게도 전처럼 씩씩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또 일이 터졌습니다. 동서가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수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남편과 아들을 몇 달 새에 잃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도 자꾸만 그렇게 괴롭히신 거였고요. 그런데 글쎄 동서가 저와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것도 노인 치매센터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하자고 했다네요. 물론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니 검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동서가 절대 좋은 의도로 모시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님도 아셨으니까요. 저게 아주 밉다 하니까 이제 아예 나를 치매 환자 취급을 해? 나 이제 더는 못 참는다.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재수 씨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온 거겠죠. 아범 잘 들어. 나도 하루아침에 과부된 년 안쓰러워서 당분간은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 근데 저거 아주 못된 년이야. 내가 지 구박 좀 한다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병원에 데려간 거잖아. 어머님 아니에요. 동서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 리가 없죠. 저 물건 어차피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물건이야. 지가 애를 낳았어. 그렇다고 지 남편 내조를 했어. 내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그냥 내쫓아버려. 어머님 말이 맞아요. 제가 일부러 치매센터에 모시고 간 거예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치매가 아니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모시고 간 거라고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잠깐 어머니를 모시고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해서 동서가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보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센터에 다녀온 거였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동서도 시어머니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사람 잡아먹는 게 몸에 밴 아주 재수없는 년이라니까? 이제 저 간사한 혀로 나까지 모함해서 병원에 쳐넣을 심산이라고 저게. 병원에서 치매 아니라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제가 어머니를 쳐넣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치매도 아니면서 정신줄 놓은 척 저한테 욕하지 말고 말 똑바로 하세요. 뭐야? 저게 저 물건 당장 치워. 너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동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더 불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동서 왜 그래? 어머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동서도 이제 그만해. 형님도 똑같아요. 매일 시어머니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면서 저한테 훈계하지 마세요. 재수씨, 그만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절대 저런 근본이라고는 없는 거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어디서 저런 요물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고서는 아이고 조상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하다 요물이요? 어머님도 제발 그만하세요. 아주버님 됐어요. 말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요물이라서 제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 꺼져드릴게요. 이 집에서 나가드린다고요. 그래,
너만 없으면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일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동서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동서를 설득했어요. 동서가 혼자 나가면 저와 남편 둘 다 너무 걱정된다고요. 걱정이요? 무슨 걱정이요? 어차피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제 걱정해주는 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제 걱정에도 동서는 오히려 화를 내고는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동서는 시어머니 일로 많이 힘들었는지 성격도 행동도 저를 대하는 것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당당하고 밝았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동서가 나가는데 정말 10원 한 푼도 주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동서, 집은 어떻게 구했어? 서방님이랑 전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은 진작에 생활비로 다 썼다고 했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기는 우리가 남이야? 왜 자꾸 그래, 동서. 내가 동서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리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전셋집 구할 정도는 해달라고 말씀드릴게. 됐어요. 그 할망구 돈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나 얘기하시면 저 형님도 이제 안 볼 거예요. 동서는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꼬박꼬박 언니라고 부르더니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제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시댁에서 나가고 난 뒤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시댁을 나가고 나서는 정말 제게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혹시 동서랑 연락해봤냐고 물었죠. 월세집 얻어서 사는 건 들었어. 이제 다시 일도 하려는지 피아노 학원도 알아보는 것 같더라. 그래? 그래도 다행이다. 자기랑은 연락이 됐나 보네. 내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 혹시 월세집이 어딘지도 알아? 남편 말이 동네가 좁다 보니 건너 동서 소식을 듣긴 들었다네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세방을 얻었대요. 저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무래도 동서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하고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서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반찬이라도 좀 해다 주려고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갈 때마다 싫어했어요. 툭하면 이제 시댁과는 인연 끊고 살고 싶다면서 오지 말라는 모진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동서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자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결국 이 비정한 세상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동서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 가혹한데 사랑했던 남편까지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말입니다. 동서는 원래 밝고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동서가 힘든 일을 겪었어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서 금방 이겨내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동서는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며 살아온 거였죠. 저는 아직도 동서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언제나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던 동서의 모습이요. 저는 동서 장례를 치르고 몇 날 며칠 동안 동서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 목숨까지 버린 사람 물건을 뭘 그렇게까지 정리하느냐고
다 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동서가 아끼고 좋아했던 물건들은 태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고작 몇 달 정도 살던 집을 정리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어요. 서방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동서는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서 언제나 우아하고 고상하게 꾸미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짐은 너무 단출하기만 했습니다. 옷도 몇 벌 안 되고 신발도 2켤레 딱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해다 준 반찬과 김치도 이미 다 쉬어서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동서는 이 좁은 집에서 매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집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박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웬 사진들과 편지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동서에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악마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일 전 동서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제게 미리 보내놓은 예약 메시지더라고요. 남편을 믿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휴대폰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분명 이상했거든요. 제 남편을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동서가 제 남편에게 악마라고 부르다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열어봤던 박스를 다시 열었어요. 혹시나 동서가 보낸 메시지에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박스 안의 사진은 대학 때 남편과 동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간혹 서방님도 함께 찍혀 있기는 했지만 저희 남편과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제 남편이 동서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동서가 대학생 때 방학 때마다 싱가포르에 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동서에게 편지를 보냈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도 도련님과 동서는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네가 없으니까 확실히 학교가 엄청 조용하다. 네가 관심 있어 했던 공연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한대. 너 그 전에 한국 들어오면 셋이 같이 가자. 들어올 수 있으면 연락 줘. 내가 예약할게. 별 사진도 별 편지도 아니었지만 동서의 메시지를 받은 후 보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동서는 이런 걸 왜 따로 모아둔 걸까요? 혹시 남편과 동서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혹시나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서의 옷가지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태우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시작은 아주버님이 하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자 아주버님은 대학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제게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 말 못 믿으시겠지만 꼭 믿으셔야 돼요. 아주버님 휴대폰에 증거가 있어요. 제가 혼자 살던 집, 그리고 생활비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집을 나갈 때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물론 저도 남편 성격에 동서를 10원 한 푼 없이 내보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동서는 정말 저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놓은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서는 분명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의 뒷조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기록과 혹시 동서와 나눈 메시지나 통화가 있을까 싶어 다 뒤졌어요. 그런데 동서 말이 맞았어요. 동서가 살았던 월세집 보증금과 몇 달간의 월세 비용, 그리고 생활비까지 보내줬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게 상의도 하지 않은 그깟 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동서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 간의 관계를 제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라도 가진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동서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 지워졌더군요. 이상할 정도로요. 남편과 동서 간에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통화 기록이었죠. 이상할 정도로 동서와 통화한 기록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동서가 나쁜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인 그날 오전에 남편과 통화했더라고요. 자그마치 10분이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 남편과 동서 사이에 나눌 말이 10분이나 된다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띵동.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또 도착했어요. 역시나 동서였습니다. 언니,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2022년 12월 20일 23시 50분 서울호텔. 언니, 너무 미안해요. 다 제가 팔자가 거지 같아서 주변의 남자 다 잡아먹는 팔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아직 남편의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간신히 휴대폰에서 남편 카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동서가 보낸 메시지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죠. 저는 절대 없기를 바랬어요. 차라리 남편이 철저하게 모든 걸 지워버렸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악마가 맞았습니다. 제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거든요. 12월 20일 23시 50분 서울호텔. 숙박 비용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늦게까지 회식했다면서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걸 참고 살아왔거든요. 남편 하나 믿고 지금까지 꼰대 같은 시부모님 모시면서 혼자 아들, 딸 둘을 키웠어요. 남편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핑계로 항상 집에 오면 꼼짝도 안 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민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부모님 비위를 맞추느라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당연한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위기가 연달아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를 위로하고 잘 챙겨서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시어머니도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중간에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 모르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라 대학 때부터 동서를 좋아했는데 동생의 여자친구를 뺏을 수는 없으니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순진하고 말 잘 듣는 제가 아니라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동서를 좋아했으면서 그 마음을 철저하게 숨겨온 거예요. 저를 집안에 말 잘 듣는 식모로 만들어 놓고
서방님이 죽자마자 제 뒤에서 동서를 농락하고 있었어요. 저는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귀하게 욕조 안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졌어요. 샴푸, 비누, 바가지 할 거 없이 그냥 다 던졌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 쏟아부으면서요. 이런 미친놈, 이런 악마 같은 새끼,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언제부터 계획한 거냐고! 저는 돌아버렸습니다. 그런 순간에 돌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보,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욕조에 선 채 빨개 벗은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까지 저희 방으로 달려오셨죠.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애미, 너 미쳤니? 설마 이거 다 네가 아범한테 던진 거야? 네, 제가 다 던졌어요. 미친놈한테는 내가 약이니까요. 뭐? 얘가 말이면 단줄 아나. 어디 감히 남편한테 미친놈 소리를 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쫓겨나요? 저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미친놈 맞아요. 이 인간이 글쎄 누구랑 바람 피웠는 줄 아세요? 뭐? 바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내 아들을 그렇게 몰라? 내 아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야.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천박하게 바람이야. 동서랑 이 미친놈이 바람을 피웠어요. 둘이 호텔까지 갔다고요. 저는 태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돌아버릴 정도로 화가 나니 절로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수 씨랑 호텔을 가다니. 동서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사람이 아닌데 다 이유가 있었어. 동서가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야. 남편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당신은 그러고 싶었어? 나 이제 당신 못 믿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사실대로 말해. 아니야, 여보. 당신이 어디서 뭘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아니야. 나 정말 다 증명할 수 있어. 나 떳떳하다고. 남편은 제가 다 증거까지 확인했는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을 아이들 아버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이혼할 수는 없대요.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도 계신 앞에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동서에게 온 메시지와 동서네 집에서 봤던 사진과 편지, 그리고 호텔 카드 영수증까지요. 이게 다 뭐야? 죽은 년이 어떻게 문자를 보냈어? 그리고 아범, 너 이거 아니지? 절대 그 미친년이랑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편은 욕실에서 나와 가운을 걸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기도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면서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자기도 너무 힘들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인간과 살았나 싶어 오히려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당한 건 나야. 나도 재수씨가 그런 여잔 줄 몰랐어. 재수씨, 내 동생의 아내이기 전에 나한테 학교 후배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어머니까지 재수씨를 못살게 구니까 나라도 챙겨주자 싶어서 잘해준 거야.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도 나한테 재수씨 챙기라고 했고. 그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 서로 매일 통화하고 호텔까지 드나드는 사이인 줄은 몰랐지. 그런 게 아니야. 재수씨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내가 좋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댔어. 나도 처음엔 재수씨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도와주고 잘해줄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매일 문자에 전화에 나도 너무 괴로웠어.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는 속는 셈 치고 그럼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혼하려면 남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우선 저와 남편은 카드 내역이 찍힌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해서 그 시간에 복도 CCTV 영상만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동서가 호텔에 먼저 들어가고 몇 분 있다가 남편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호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룸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 집 앞에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무작정 호텔로 왔다고 숙박비 좀 내달라고. 그럼 숙박비만 내주고 오면 되지 왜 룸까지 들어갔어? 나도 절대 룸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재수 씨가 계속 전화했어. 무섭다고. 그래도 내가 룸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중엔 당신한테 전화하겠다더라. 사실은 우리가 대학 때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고 거짓말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요.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안 되겠다. 나도 재수 씨 생각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나 당신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내가 진실을 보여줄게. 남편은 더는 안 되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휴대폰을 복구해주는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삭제했던 휴대폰 메시지들을 모두 다 복구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보란 듯이 보여주더라고요. 확인해 보라면서요. 메시지는 모두 다 동서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너무 힘들다고 오늘은 집으로 와달라고 했잖아. 자꾸 내 전화도 안 받고 나 무시할 거야? 나 안쓰럽다고 잘해주면서 꼬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오빠까지 나 버리는 거야? 또 내 전화 씹어. 오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구나. 당장 나한테 안 오면 내가 당신 마누라한테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떠벌릴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오빠가 감히 나를 무시해? 자꾸 이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내가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알지? 나 남자 씨가 마르게 하는 재수없는 년인 거. 당신도 내가 지옥까지 같이 데려갈 거야. 저는 결국 메시지를 다 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 안에 있는 동서는 제가 알던 동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자꾸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야. 거기다가 어머님까지 그러셨으니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한 것 같아. 왜 말 안 했어? 진작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남편은 처음엔 동서가 불쌍했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대요. 자신의 집에 시집와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생겼으니까요. 동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자신에게 매일 매달리는데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잘해줬더니 더 많은 걸 바랬답니다.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데? 나만 이럴 수는 없어. 나 무시하면 당신네 가정도 똑같이 망쳐놓을 거야. 동서는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해대며 남편을 힘들게 했대요. 남편도 듣다 받아줄 수 없어서 결국 매몰차게 한 거였죠.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만 남편 잃은 게 아니야. 나도 아버지의 동생까지 잃었다고. 나도 더는 모르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마지막 통화에서 남편이 동서에게 한 말이었어요. 남편도 많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서는 견디지 못하고 제게 예약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래도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요. 저희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정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잠시 여행을 다녀왔어요. 싱가포르로요. 저는 아직 태우지 않았던 동서의 사진과 아끼던 것들을 챙겨서 동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안 건데 동서가 서방님 그렇게 되고 나서 약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까지 한 것 같아요. 저와 동서 친정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변해버렸던 게 서방님 사고 때문이었어요. 저는 동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너무 힘들어서 약 기운에 그랬든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이미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동서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서에게 잘해주고 챙겨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내버려 뒀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동서를 서방님의 묘지 안에 같이 이장했어요. 더는 동서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요. 동서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평생 자신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줄 가족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종종 찾아와 동서의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